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8명이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매우 치열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준표 후보를 저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태경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잠시 후에 주요 장면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가 조국 수사 전 가족을 도륙했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 지방선거에서 져서 보수가 괴멸됐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걸 듣고 있었던 하태경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조 장관, 조국이랑 썸 타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누고 있는 화천대유 의혹. 오늘 중앙일보가 새로운 사실을 보도했는데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수백억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땅을 싸게 사서 시세보다 2,352억을 더 남겼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당금 등등 해서 4천억 원 가까이를 화천대유가 이득을 봤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2,352억 땅값이 땅 차익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이 화천대유가 본 이득은 정말로 천문학적이 되는데 문제는 경쟁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화천대유 네가 사 땅을 이렇게 지정이 돼서 뒷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어제 제가 사진 북한이 보도하자마자 저희 돌직구쇼에서 분석해드렸는데 열차에서 쏜 게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이게 왜 주목해야 하냐면 터널이나 땅굴이 북한에 많이 팠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발사 직전까지 갑자기 뿅 나와서 쏘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하다 별의 별 기체에서까지 미사일을 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민간인 4명이 진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우주선 타고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영상 살펴보시죠. 4명의 우주 비행 값이 2,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반 민간인은 엄두도 못할 수준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정치부 선임 기자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주자들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이 어젯밤 있었습니다. 혹 캠프에서는 토론만 하면 내가 누구 이긴다. 토론은 자신 있다. 뭐 이런 설왕설래도 토론 전에 많았는데 토론 실력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어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흥미있는 대목만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준표, 윤석열만 때렸다.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나 홍준표 후보는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를 겨눴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명불상자로 했다. 네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없는 거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특정을 퍼지는 했죠? 것이 아니고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중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만들 이유가 전혀 네, 없기 시간이 다 때문에 됐습니다. 재현성이 유보님, 없다는 말씀을 유보님, 제가 여러 사채나 차례 책임. 드렸습니다. 예, 유보님, 윤 박지원 국정원장 요즘 심각하잖아요.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일단은 그, 팩트가 드러날 때까지는 말을 하시겠다. 자제하는 겁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딱 보셔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보수 괴멸, 누구에게 책임이냐를 두고 두 사람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홍준표 후보가 보수 괴멸은 윤석열 당신 탓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 탓이 아니라 홍 대표 때 선거 팬팬이 지고 보수 괴멸한 거 아니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근혜 수사 사과하라. 검사 소임 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흠 많은 후보 처음이다. 의혹 중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 굉장히 치열했던 두 사람 간의 토론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는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은데 내가 토론회에서 오늘 윤석열만 저격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고 나온 듯해 보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거 캠페인인 거죠. 지금 1, 2위를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수를 겨냥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도 당연히 이제 1등을 향해서 뭐 저격하는 것, 뭐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뭐 일제히 다 저격했던 것과 비슷한 구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네요. 뭐 그거 어떻게 보면 뭐 선거 캠페인 이상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논쟁의 내용들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도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대변인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제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보수 괴멸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하태경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홍준표 후보와 싸워주는 뭐 그런 모양새까지 연출됐던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캠프에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좀 막전 막후의 이야기도 한번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시종일관 이거예요. 보수가 지금까지 괴멸됐던 것, 물론 지난 재보궐선거로 보수가 일정 정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긴 하지만 보수가 괴멸된 거는 윤석열 탓이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 전에 수사팀장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자들을 가혹하게 수사해서 다 죽여놓지 않았냐. 이게 홍준표 후보의 시종일관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분명하게 반격을 했죠. 보수의 괴멸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나섰던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를 얘기하니까 자 됐습니다. 라고 홍준표 후보가 딱 끊어버리죠. 그때 선거들이 어땠는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에게 매우 뼈아픈 얘기인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주장했던 이유 중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후보가 단일화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단일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단일화는 성사되지 못했고 보수 괴멸의 신호탄을 쏘게 됐고요. 그 뒤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 홍준표 체제에서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지만 마찬가지로 당시 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통합 혹은 연대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면 지방선거가 그렇게까지 어려웠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당시 지방선거 공천 등을 둘러쌌을 때 과연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의지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보수가 어려워졌던 총체적인 책임이 홍준표 후보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어제 윤석열 후보가 쏟아냈던 거죠. 예, 홍준표 후보는 무야홍을 요즘 밀고 있던데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무야홍. 윤석열 후보는 이 홍 후보의 무야홍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말을 하던가요? 후보는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태로서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들고서 처음에 나는 땡땡땡이다 할 때 나는 무야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가 보면 저 장면이 패러디가 돼서 나는 무야홍이 아니라 나는 조국수홍이다 이렇게 돌고 있는 내용들이 조국수호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국수홍이다. 왜냐하면 하태경 후보와의 설전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야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여권에서 역선택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런 패러디 물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경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홍준표 후보도 염두에 두면서 나머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조국 전 장관을 갑자기 수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대목도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계속 저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요. 요즘 인기도 오르시고.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쓴소리 그런 하는 사람이 식으로 있으면 쓴 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제가 막말한다고 지 비판을 아이. 많이 하니까 요즘 막말도 안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고. 아니 요즘 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말은 못된 소리라고 그래요. 아이, 그거야말로 옛날식 꼰대식 발언이죠. 젊은이들이 패기 있게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할 줄도 아는 대인배적인 아니 고용적인 하의원이 어떻게 젊은이 시간이 썸 탄다 그러죠. 아주 뭐 사이가 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젊은이들 언어인데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 구속하고 오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다.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형 뭐가 가족을 과잉입니까? 도륙하는 수사는 없어요. 자, 뜻하지 않게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재차 밝혔는데 조국 수사는 기본적으로 과잉 수사고 잘못된 것이다. 전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급기야 가장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하태경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왜 여기서 옹호하느냐. 조 전 장관과 썸 타느냐. 민주당 대변인이냐라는 등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저 대목이 지금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했었던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검찰 수사할 때 보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부모, 자식, 그다음에 뭐 부부 한꺼번에 다 뭐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러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잘못했어도 남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부인은 좀 봐주고 그다음에 부자지간에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가 다 책임을 안고 감옥 가면 아들은 뭐 기소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관행이라고 할까 그런 예들이 있는데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왜 틀리느냐? 지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잘못했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수사를 멈췄을 경우가 있었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그렇죠. 그냥 뭐 예컨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뭐 있었다. 근데 내가 그 뭐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거짓된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혐의가 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팠더니 진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다음에 다 드러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 그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법정에서도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1심 끝났는데도 내가 아직도 지금도 1심, 2심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갖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로 민주당 대변인 같다. 당의 이익보다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어제 토론회 때 지적을 하던데 혹시 일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홍준표 후보가 많이 받고 있는다라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 역선택을 하는데 홍 후보가 혹시 조국 옹호하고 박지원 원장 비판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역선택을 좀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늘 당안팎 조간신문 등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 토론을 보면서 결과들을 보면서 선뜻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예. 그전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렇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 뭐 일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 그렇게 윤석열과 홍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그 홍준표 후보가 머리 좋게 그런 그 역차별이 없는 것을 잘 활용해서 지렛대로 삼고 그것이 최재형 후보에게 하나의 의문의 일패를 던진 거 아닌가. 초창기에 사실은 3, 4위권에 물려서 있는 걸 갑자기 2위로 바짝 올릴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뭐 한나라당 색깔이라고 하지만 또 넥타이까지도 이제 파란 색깔이니까 하태경 후보의 말에 훨씬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민주당 대변인이냐. 그 민주당 표를 가지고 지금 그 2위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기는 중도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반 레이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치열하게 그 감안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물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중도 확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캠프 입장에서는 역선택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이 조국 수사를 두고 한 발언이 이런 설왕설래 분석을 낮게 하는 건데 이재명 기자는 홍준표 후보의 이 조국 수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사실관계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경심 전 교수가 범행을 인정했으면 인정을 해야 뭐 선처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과도한 수사다, 압수수색을 뭐 100군데 가까이 했다 했지만 그때 검찰 행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부인하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압수수색을 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수사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잉 수사를 부른 사람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도 그런 표현을 썼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이 수사를 이제 과잉 수사로 그러니까 과잉 수사보다는 어떻게 이제 집요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 제공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하지 않으려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지적인데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과연 이런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것인가? 지금 얘기한 것은 역선택을 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게 역선택을 바라고 저런 발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에서 본인이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당심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사실 당심을 잡지 않고는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가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산토끼를 잡아왔으니 집토끼를 잡으러 가야겠다. 본인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보수층이 괴멸됐다가 다시 집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내로남불, 위선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수층이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 내부를 정비하는 그런 이제 사안이 됐는데 그 사안을 두고 과잉 수사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나오면 결국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건데 저 사건을 두고 과했다라고 하는 순간은 보수 지지층이 오히려 분열되는 찬반 양론 논란을 쓰고 가져가는 그런 이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심 비중이 커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컷오프 과정에서 굉장히 전 선거 캠페인상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윤석열 후보를 겨눈다라는 거여서 문서 고발장 의혹과 관련돼서도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조국 수사 관련돼서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을 홍준표 후보가 계속 견지를 해오던 차에 저 발언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발언이 있었어요. 하태경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김병미 대변인님 예. 캠프 입장에서는 혹시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국면에서 등판을 해서 뭐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후보 많이 비판하지만 유승민 후보조차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내 정치에 자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급기야 전재수 의원도 돌직구쇼 예. 국정원장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어제 발언 중에 홍준표 후보는 단 한 번도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다. 예. 라는 질문이 있었고 홍 후보도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게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좀 야속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발언의 그리고 행동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태경 후보가 이 묻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비판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있게 되는 고발 사주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의혹에 윤석열 후보가 연결돼 있다는 어떠한 정황, 어떠한 증거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아끼고 오히려 같은 당내에 있는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당내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끌어내리고 오히려 바깥에서 정치 공작에 관한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는 측면, 이 내용은 아마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작부터 고발장에 들어갔던 성명불상의 제3자, 이 내용을 두고 굉장히 뜨겁게 다퉜는데 홍준표 후보와 캠프를 특정한 적이 전혀 없지만 왜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그렇게 홍준표 후보 측을 향해서 언론의 마이크를 들이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 구단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앞서서 조국 수사 발언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홍 후보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전략, 그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그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어쨌든 박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것이 또 그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쪽에 무게를 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 조성은 씨가.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본인은 말하자면 고발 사주의 힘이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이 자기한테 이롭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보 사주 쪽으로 자꾸 논점이 흐트러지는 것은 자기가 선거하는 데 있어서 불리해지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와서 제보 사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을 더 앞당길 이유가 없다. 그게 이제 정략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태경 후보가 꼬집어서 얘기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고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서 근거와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거듭 얘기했다라는 홍준표 후보 측의 입장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하시면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대목은 후보가 나는 한 단어로 뭐다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각양각색의 답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뭐다라고 답했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유승민 후보는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참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황교안 후보는 워터젯 파워, 물로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파워다. 나는 겉으로는 유하지만 속으로는 강하다. 홍준표 후보는 무야홍, 무조건 야권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하태경 후보는 4강이다. 나를 좀 4강에 올려달라. 유승민 후보는 정권 교체의 유일한 후보.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 우산이 되겠다. 원희룡 후보의 답변이 참 뭐랄까 재밌었는데 귤재앙. 이 뜻은 이재명 기자에게 잠시 후에 물어보겠고요. 안상수 후보는 지휘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강철. 자, 딴 건 다 이해되는데 이재명 기자, 원희룡 후보의 귤재앙과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 강철. 이건 어떤 뜻으로 어제 저렇게 썼던 겁니까, 후보들이? 어제 본인이 쓰고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민주당 후보와 5번 만나서 5번을 다 이겼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자기를 지지한 네티즌들이 귤재앙이라는 어떤 애칭을 붙여줬다. 그러니까 왜 귤이라는 건 재앙이에요? 이제 제주도를 상징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지사가 재앙이다. 아,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귤재앙이다. 이런 말에 이제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에서 주로 무야홍처럼 그렇게 사용된 애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귤재앙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강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 맞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아.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국민에게 더 지지는 많이 받았고 본인이 정치를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강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좀 전략적인 것들이 녹여져 있는 닉네임이었군요, 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강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고발 사주 이런 걸로 윤석열 후보가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쪽도 있지만 반면에 이 사안 자체를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또 단련시키기 위해 때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본인이 다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 여야 간에 서로를 향해서 공작이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각에서 나왔던 것이 국민의힘에 큰 전략가가 필요하다,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설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난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입당을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일 뿐. 그거는 이준석 대표 얘기지 자기가 비단 주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첫 마디에 뭐라냐면 입당을 서두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서 한 2시간 만에 입당을 해버렸더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두 분에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입당을 너무 빨리 했다. 그리고 입당하면 준다던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 어딨냐. 듣고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이 대표가 준다던 비단 주머니가 네. 좀 있다면 사실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써야 될 때 같은데 이 대표 비단 주머니 없었던 건가요? 아마 이 대표는 이미 나는 비단 주머니를 썼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소진, 재고 소진. 아니 재고 소진이 아니라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예. 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룰 미팅에 있어서도 그 윤 후보한테 그 나쁘지 않게 예, 말하자면 당원 비율도 주고 예. 그런 것들 자기는 비단 주머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뭐 일종의 하나의 비단 주머니. 네. 그때 3개 있다고 했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또 나올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본인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개인적 견해. 예, 개인적 예. 견해입니다. 아니 그럼 윤석열 캠프에게 좀 물어볼게요. 네. 혹시 이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지금까지 준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말 잘해야 돼. 김영주 의원님 얘기처럼 서로 느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느끼기에 네. 비단 주머니를 이 대표가 우리한테 하나 줬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냐고요. 이 캠프 차원에서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아이 자꾸 밑적 깔지 말고 있었냐고. 왜냐하면 후보의 예. 생각과 캠프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있는 모습에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언급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김병민의 생각은 개인적 네. 생각은 이 대표가 고맙긴 한데 비단 주머니까지는 안 줬다 한 번도. 일단은 입당을 7월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서둘러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가정을 깔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7월 말 혹은 8월 초에 그리고 8월 말까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아마 이준석 대표였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선 버스를 이대로 출발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두고 굉장히 깊은 논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면서 같이 흥행하는 경선 국면을 만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에 매우 중요했고 당에 들어오면 같이 당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7월 말에서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의 한 달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게 당의 상황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건 당이 그렇게 서둘러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에서 국민들과 함께 더 소통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갖고 있는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으면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의 기회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발언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모든 내용들을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서 경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은 비단 주머니를 안 줬다라고 느꼈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복귀설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겁니까? 김영주 의원님. 대통령 후보감도 어떻게 해야겠다 판단은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한다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감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내가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꼭 이렇게 신선처럼 얘기합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한다는 거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한 대목도
오늘 준비가 돼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결과에서도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 어제 발표됐나요? 네, 이재명 후보가 28, 윤석열 20, 홍준표 14, 이낙연 11의 결과였고요. 흥미로운 대목이 이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29, 윤석열 후보가 24.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물음에서는 윤석열 50, 홍준표 3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문서 공작 의혹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있다면 화천대유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혹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영향하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그러다 감옥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MB는 뇌물수수 횡령 이렇게 해서 구속된 아주 부정부패한 분 아닙니까? 아무런 흥결이 없는 우리 당의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정말 옳지 않은 말이다.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설훈 의원에 대해서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흥결이 없다라고 정말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낙연 캠프에서 설훈 의원이 직책이 높으니까 적어도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 생각은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의혹은 자칫 감옥 갈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장동 개발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나왔냐면 이재명 지사의 절체절명의 위기, 그야말로 비단 주머니가 필요했을 때가 언제냐? 작년이었잖아요.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 만약에 그때 항소심에서 뭐 벌금 300만 원 나왔었는데 그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됐으면 지금 대선 후보는커녕 지사도 물러나가지고 야인 생활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은 허위사실 공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 공표를 무슨 형님하고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것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2018년도에 그 선거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장동에서 5,503억을 환수를 했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환수는 무슨 환수냐, 그때 아직 그냥 약정만 했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와가지고 어떤 부분에 다시 그 주목을 하냐면 이재명 지사가 선거 때 자기가 그야말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대장동 지구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것과는 좀 틀리거든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고 최대 성남시장으로서의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AMC는 누구였고 SPC는 무엇이었는지를 변호사 출신의 아주 그 능력 있는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아무런 뭐 근거 같은 것들 아직 그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을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방계약법에 보면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아주 긴급한 경우나 아니면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꼭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방사물자 같은 그런 경우나
그것도 아니면 아주 소액인 경우에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저는 제가 뭐 국방부에서도 이런 계약들 많이 예. 봤지만 저는 이거를 사실은 좀 상상하기가 힘들고 수의계약이란 보통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렇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을 써주고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계약한 게 아니고 그 김병민 그 박사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김병민 박사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자격을 선정하는 게 수의계약. 그렇죠. 그런데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됐다라는 부분이 석연치 않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감사를 받는 게 제일 그건데 감사하면 제가 감사관이라도 다른 거 안 봐요. 수의계약한 거 다 갖고 와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무엇이 되어 있고 그 수의계약이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함부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자산 관리는 경쟁 입찰이고 땅과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이에요. 네네. 부분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그 AMC 하는 것도 그러한 그 성남의뜰 그거 하는 것도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을 그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네에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새마을금고의 수익률은 2.4%였습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좋아했었는데 화천대유가 배당금 등으로 받은 수익률이 11만 %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대박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의 전부가 아니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땅도 다른 데보다 싸게 사서 결과적으로 땅 차익을 2,300억 추가로 남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익률 11만 %가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수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대장동 땅을 싸게 사니까 자산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땅까지 싸게 사서 직접 분양 사업까지 했다라는 얘기인데 2017년 화천대유 성남의 뜰로부터 대장동 지구내 5개 사업 구역을 방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땅을 싸게 삽니다. 근데 경쟁 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의 땅을 싸게 샀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도 의아한데 땅까지 싸게 샀다. 땅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수익은 나중에 더 많이 남기겠죠. 당연한 거겠죠. 화천대유가 다른 구역 시행사보다 낮은 싸게 산 땅에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합니다. 분양 매출이 총 1조 981억 원. 와, 조단이군요. 분양 원가 제외한 누적 분양 수익이 2,352억 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배당금 11만 % 기적의 수익률 4,040억과는 별도 수익 4,040억 원에 2,352억이 더해지는 수익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왜 수의계약으로 땅을 살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왜 화천대유한테만 땅을 싸게 팔죠?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이런 거죠. 화천대유가 자본금을 출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장동 땅 5개 지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다. 그래서 결국 낙찰가보다 한 65%밖에 안 되는 가격에 땅을 매입해서 결국 분양이익만 2천 넘게 남겼다. 이겁니다. 지금. 특정 혜택을 준 건 맞군요. 그렇죠. 근데 그 혜택을 준 이유가 리스크를 안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자본금 출자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화천대유 자체는 한 5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회사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낸 돈도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 금융사가 조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있죠. 뭐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영 개발은 리스크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했다면 당연히 관의 인허가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돈을 넣었을 때 과연 그 인허가의 그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인허가를 해주냐 아니면 1년 뒤에 해주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엄청 크죠. 금융 비용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관이 인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화천대유가 어떤 리스크를 졌다는 거지가 일단 첫째 궁금한 거고, 그 리스크의 대가가 결국은 5개 지구에 대한 수익이야. 그래서 2천억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리게 해준 겁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논란이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여기가 개발될 것 같아. 근데 민간 사업자들은 개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미지수거든요. 시나 정부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아무리 비싼 값에 산다 하더라도 다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아예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증수표를 쓰고 지자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허가 개발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감과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00억을 이제 금융사에 조달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다음 달에 그 사업이 진행돼서 뭐 분양 수익금이 만약에 그 몇 달 있다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금융이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2, 3년 뒤에 그러니까 늘 인허가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 3년 뒤에 인허가가 났다. 그러면 그 금융 비용, 조달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어떤 걸 안 하는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뭐 저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투자금 자체는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배당 수익이 무려 11만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만약에 보증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가 이미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화천대유가 뭐 얼마나 큰 리스크를 졌길래 2천억이 넘는 수익을 거둘 정도의 혜택을 줘야만 했는지 굉장히 그것이 미스테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건 배당 수입 등등을 합친 4천억과 별도의 2천억인데 2,352억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은 민간이 수익을 어떻게 나누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그리고 화천대유와 나는 일고의 관계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비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적의 수익을 특정 회사가 독식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목에서 한 가지 뭐가 더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이 같은 계약 방식, 수익에 대해서 정혁진, 이재명 두 분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김용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그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5대5 동수 상황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이 됐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재판 거래. 퇴임 후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제안받고 수락한 거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렇게 항변. 언론에 기사 나기 전까지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아무 연관이 없고 단순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아는 지인의 소개로 화천대유의 고문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과연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갈 만한 회사인가? 아무도 잘 모르는 회사잖아요. 큰 무슨 건설회사도 아니고 시공사도 아니고 그 이름의 그레이더, 즉 캐스팅 보드를 질 만한 대법관이 갈 만한 적절한 회사인가. 물론 그 대장동 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뭐 4천억을 벌을 수 있지만 회사의 밸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안 맞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 권순일 전 대법관쯤 되면 어디 고문 이상은 보통 예상됩니까? 뭐 김현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큰 건설회사에 고문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행과 관련된 무슨 한국화약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할 만한 정도의 그레이드의 그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는 분명히 아니잖아. 이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이름 하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대법관이 거기에 간다? 그게 또 멋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기름인 줄 알았는데. 화천대유라. 근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엑스파일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지금 그야말로 재벌가들의 변호를 했던, 재벌가 재판을 했던 재판관들이 그 재벌 회사의 고문 변호사 한 적도 있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적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그분의 말씀대로 화천대유의 그 주인이 소위 그 우리가 알만한 그 언론 기관의 또 법조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분명히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말 그대로 보면 그런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판하고 그런 그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가 있던 지역에 개발했던 회사라는 것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하고 모른다?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 들어봤습니다. 물론 어느 회사의 고문으로 갈 거는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권순일 대법관 쪽의 항변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법조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은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걸 텐데요. 일단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분이냐?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에요. 왜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냐면, 대법관이라고 해서 다 뭐 들으시는 대법관님들 좀 죄송하지만 다 대법관이 아닌 게, 대법원에서 어떤 분이 정말로 실력 있고 대단하냐를 평가하는 거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얼마나 많이 도출해냈느냐가 대법관에 대한 그 실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대법원에 이제 제 후배들, 뭐 친구들 다 재판 연구관 했으니까, 예컨대 김진 대법관이 그 재임 중에 전화 판결을 뭐 10개를 갖다 만들어냈다. 대단하다. 하나도 못 만드는 대법관들도 있거든요. 제일 많은 전화 판결을 만드신 분이 권순일이에요. 전원 합의체 판결. 네, 전원 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재명 지사 2020년 7월 판결도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우리나라 대법관 몇 명 계시냐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적인 일을 맡기 때문에 판결에서 빠져요. 그래서 13명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그 숫자가 뭐 6대6, 7대7 이렇게 동수가 나오면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명이 돼야 7대6. 그래서 6대6으로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한쪽 손을 들어주니까 원래는 캐스팅 보트를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원합의체 할 때 대법관들도 말석이 있고 선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석부터, 제가 말석이라고 그러면 저는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면 캐스팅 보트가 딱 되는데, 저 케이스는 김선수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13명이 해야 되는 거를 12명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5대5까지 딱 갔는데, 그때 이제 2020년 7월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2020년 9월인가 퇴임했을 거거든요. 맨 마지막 그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이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은 굉장히 고마운 대법관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앞자리까지 쭉, 제가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면 2명 유죄, 2명 무죄고,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리면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6대5가 됐는데, 나는 유죄야 하면서 6대6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의 결정에 따라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사건에 대장동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릴 때 그 사건에 대장동 사건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그 대장동 사건이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 대장동 사건이 그 케이스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뻔히 아는 대법관이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갖다가 했는데 9월 달에 퇴임하고 11월인지 그때부터 2달 만에 저 회사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뭐 아주 탄탄한 회사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김병민 대법관이 우리 고문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 화천대유의 위상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 고문 변호사다. 정혁진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 한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반 사정을 다 알면서 권순일 대법관이 거기 들어갔다. 얼마 받았는지 빨리 밝히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다시 한번 사실관계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줬던 그 재판 때 대장동 땅 의혹도 들어가 있던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재판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세 가지 허위사실 얘기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친형 강제 입원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대장동의 치적을 너무 과장해서 홍보를 했다.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이제 검사 사측 문제에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쟁점이 됐던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혁진 변호사가 이 대장동을 과잉 치적 사업으로 과잉 홍보했다는 것은 이미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크게 다툴 이유가 없었던 거고, 이제 주로 이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던 건데, 당시 알다시피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분당 보건소장에게 친형 입원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얘기한 건 팩트로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라는 주장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무죄가 나왔던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판결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TV 토론회에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TV 토론에서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법리 논란이 그냥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사안에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결국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뭐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당시에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면 법정 선거비가 약 38억 원을 본인이 반환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을 이제 살려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점에서 그분이 화천대유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연치고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물론 권순일 대법관의 해명도 얘기를 해야죠.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당시 경제지에서 법조 안장을 했었어요. 법조 이제 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법조로 오래 출입했어. 그러면서 당연히 알게 된 사이다. 그래서 간 걸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의문 하나 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이 이제 당시에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자신은 이 화천대유 회사가 이재명 당 지사와 연관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화천대유가 성남시 대장동 땅 사업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까? 이 이야기 참 어려운 거죠.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가 하고 있었던 거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죠. 근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게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처럼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와 조금의 연관이라도 있다면 권순일 대법관의 이 화천대유 고문행 또한 더 큰 논란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회사다라고 역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 여부가 좀 빨리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그것이 심사가 완료되어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조 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 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 장면이 더 의혹이 제기되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1.5조 메모드급 개발 사업을 하루 만에 셀프 심사. 성남도시개발공사 3개 컨소시엄 중에 1조 5천억 규모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루 만에 성남의 뜰을 선정했는데, 당시 심사 진행평가 위원들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에게 자격을 준 거예요. 심사를 해서 하루 만에. 자기들끼리 뭐 사회이사도 하고 합니다. 자, 성남시 의회 의원
전문가 외부위원들 포함한 평가위를 꾸렸어야 되는데 4명 중 1명은 참관인이므로 임직원 3명이 1조 원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했다. 겉핥기식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형식만 공정 경쟁 입찰의 형식을 빌었을 뿐 사실상 수의 계약처럼 찍어주기로 선정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 단위로 이 지역에 엄청난 이권이 개입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이 신속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될 의무들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 전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얘기했던 11만 배, 11만 %의 이득이라는 것은 1,100배가 넘는 이득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공공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이득이 특정 회사에 흘러갔다 볼 수 있는 상상의 여지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아니면 특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필요한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인공들이 워낙 복잡다난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참여와 또 혹시 성남시와 모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들이 나타나고 권순일 대법관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심지어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에 야권의 국회의원 아들이 취업돼 있는 부분들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도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사를 공개 의뢰했습니다. 선거 시기 되면 난무하는 마녀사냥, 그 덫에 기꺼이 걸려들겠다. 대장동 수사 공개 의뢰한다.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한 모든 주체의 책임으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선일보를 거론하면서 대선 경선판에서 손 떼라 라고 강하게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비판한 바 있는데 수사 공개를 이재명 후보는 의뢰했다. 전혀 떳떳하다.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추미애, 조국의 질긴 악연.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공작 의혹에 추미애, 조국, 한동훈 다시 악연으로 엮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대표 등의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도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도, 대검도, 중앙지검도 다 수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3중 압박. 중앙지검도 9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소 접수 하루 만에.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와 공안부가 총출동한 셈. 검찰 역사상 선거 앞두고 한 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특수공안이 모두 투입해 수사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중 고발 사주 의혹 기사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 자체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다라며 고발 사주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행보를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마치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인 듯 말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한 건 정당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논란 중인 고발 의혹을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논란입니다. 자, 일단 김병민 대변인. 예. 법무부가 이렇게 몰아붙이고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예. 사실상 4개 기관이에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공수처.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발 사주가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의 김웅원에게 건네서 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손준성 검사가 부인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문건을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원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껴있던 제보자가 유일하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말이 시종일관 바뀝니다. 조성은 씨요? 조성은 씨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중간에 느닷없이 나타난 게 박지원 국정원장이고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를 고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형평성 있게 수사를 하려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없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얘기한 토론회 과정들을 지켜보면 손준성 검사 유인에 엄호가 있었다. 누구의 엄호? 청와대의 엄호? 여권의 엄호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와대가 엄호하고 여권이 엄호한 손준성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한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대검에, 공수처에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나서서 손 검사와 윤석열 후보 간에 뭔가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가 다른 기관은 수사해 보겠다는 거니까 뭐 강론의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수사해 보겠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었는데 지금 윤 총장 지인계는 정당했다라는 근거로 사실상의 고발 사주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징계가 결국 이 법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징계 의결서를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마타도어들이 또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징계 의결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또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의 문제가 있었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법무부 그리고 공수처 등 이 주요한 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정리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캠프 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캠프 입장 들어봤고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고발 사주 의혹의 기사를 증거로 낸 거는 굉장히 앞으로 수사 공정성에 큰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왜 냈냐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때 증인을 출석해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장모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측근에 대한 수사에 정보를 취합했다. 그렇게 검찰을 사유화했다. 이런 증언을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제 법무부가 이 기사를 낸 거는 당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의 증언이 옳다. 이거를 증명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지휘하는 게 바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내 증언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전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만약에 고발 사주 의혹을 밝히지 못하면 자기의 주장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을 수사 지휘권을 준다는 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수사 공정성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건 반드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지휘권을 본인 스스로 회피해야죠. 안 그러면 법무부가 저 증거를 내주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대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4발 정도 더 나갑니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주했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하다라고 몇 단계를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공수처에 고발장 관련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공수처 공무원이었던 자도 수사 대상 포함. 그래요? 공무원 있던 자였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될 것이다. 사실 정익진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뭐랄까 가정을 그러니까 몇 단계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일국의 지금 대권
주자가 하고 있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한 측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해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고, 그걸 윤석열 총장이 부인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당신 의견 어때? 라고 얘기했던 것도 밝혀져야 되고, 그거를 부인이나 윤 총장이 한동훈을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게 밝혀져야 저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크게 4가지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런데 수사기관이 다 틀려요. 1번하고 2번은 공수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검찰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경찰인데, 제 생각엔 어떻게 이게 그 순서대로 돼야 되냐면은 고발장이 작성이 됐고 손준성이 작성을 했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공직선거법 위반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되는 그 사실들이 다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제보자는 가장 유력한 증거 방을 폭파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장을 갖다가 보면 그때 피의자가 누가 되어 있냐면 손준성으로 되어 있지 윤 총장으로는 또 그 혐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고 비약해가지고 논리적 비약을 거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같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단 던지고 본다 이런 생각이지 그 수습을 갖다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에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온갖 그 뭐 징계 같은 것들을 했지만 그 결과가 사실 최악의 결과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로까지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여당이라고 하면 저런 지금 행동들이 오히려 윤 총장을 실질적으로 정말 대권으로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도 이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SNS입니다. 지금 한동훈,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이 이 이슈에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 성명서다. 손준성의 이름이 맨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각별한 사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박지원 원장과 2차례 만난 것으로 8월에 확인이 됐는데, 조성은 씨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11일 이후에는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 추가로 만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추가로 만난 적이 제가 없고. 그냥 국내에 있을지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명확히 네라고 하며 박지원 원장이 국내에 있을지 국외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겠느냐. 한 번만 만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얼떨결에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성은 씨의 이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8월 말에 한 번 더 만났던 사실이 밝혀졌죠.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실 가서 뵌 것뿐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같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조성은 씨 해명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잘 석연치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금방 드러날 거짓말. 진중권 교수는 금방 드러난 일을 왜 거짓말했을까? 뭔가 감추는 부분이 있는 듯.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조성은 씨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장을 만난 일정은 원장님이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 원장님 일정에 짬이 나서 만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 해명이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8월 마지막 주라고 불과 한 2주 전밖에 안 되는 예. 일이 그 기억이 없었다라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뭐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만난 것 자체였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어떤 그 공익 제보자들로서의 위상이라든지 또 증거 능력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상당히 우리나라 어떤 뭐 비밀 첩보 정보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분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제가 국정원장 뵀을 때는 제 카메라를 다 밀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공간에 가서 제가 2월 초에 만찬을 했거든요. 박지원 원장과. 예. 그때는 그 별도의 그 국정원 말하자면 경호원들이 데리고 들어와서 제 카메라는 완전히 그 카메라에 그 구멍을 다 밀봉을 시키고 공식적으로 국정원 사진으로서만 뭐 기념사진 정도를 한 카트 찍는 정도인데 지금 밖에 나와서는 뭐 호텔에서 만났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자동으로 뭐 다른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국정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조성은 씨가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 번이나 만났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그렇군요. 야권의 공세가 있을 수 있고 왜 저 사람하고 그동안에 한 서너 번을 만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정원장이 가감히 털어놔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 3가지를 모았습니다. 핫쌈 시작하겠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134일 만에 불구속 기소키로 했습니다. 논란입니다. 화이자가 백신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점점 셀프 고백을 했습니다.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 핫쌈 소식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기자 출신의 한신대학교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핫쌈 소식 짚어주실 텐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키로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134일. 그렇죠. 314일입니다. 314일? 10개월이 걸렸습니다. 314일 맞아요.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11월 6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요. 이제 300일 넘게 걸렸는데 정말 기소하는데 오래 걸렸고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기소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곡절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기소를 안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했거나 이 둘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건이 기소가 오래 걸렸을까라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그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택시기사를 운행 중에 폭행한 사건이 그 동영상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다 특가법을 적용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소가 안 되고 오래 걸렸을까?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고 또 검찰 역시도 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개월이나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법무부에 어떻게 보면 안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범죄 피의자였다는 거죠. 어쨌거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많이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작년 12월에 청와대에서 어쨌든 인사검증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차관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그럼 청와대가 도대체 인사검증을 할 때 이 사실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이 법무부 차관의 자리에 앉혔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인 것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국가기관의 신뢰를 여러 차례 훼손시킬 만큼 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기소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폭행 당시 영상도 뒤늦게 공개된 바 있었죠. 함께 보시죠. 경찰 누가 상황이 되니까 판례가 있다. 우리 다 판례 찾아.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욕 보시는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뭐가 잡았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그때 특가법 적용하지 않아서 봐주기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특가법이 적용돼서 기소가 된 겁니다. 300몇일 만에. 그런데 그때 당시 전 분명히 기억해요. 언론에서 정혁진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이건 보나마나 특가법 대상이다. 김광선 변호사도 이건 특가법 대상이다.
근데 그때 경찰 관계자가 논란이 한창 일었을 때도 우리가 판례 찾아봤는데 특가법 적용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라고 우겼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특가법 적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 폭행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합의하면 만약에 피해자가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냥 단순히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하지 말고 특가법을 적용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특가법 상으로 이제 입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경찰과 검찰의 어떤 그런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때 이거 특가법 대상 아니라고 우겼던 경찰 관계자 고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자, 핫싸움 함께하고 있고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70.6%고요. 우려스러운 대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속 연일 2,000명 안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김소영 교수님, 화이자사가 우리가 정말로 유일하게 믿고 있는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백신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2차까지 맞아도. 셀프 고백을 한 거예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적으로 제약회사가 자사가 개발한 백신의 효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임상 결과,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만 2차를 다 접종한 이후에도 2개월마다 한 번씩 그 효능이 6%씩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3차 접종,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아마 이러한 자료를 FDA에 보낸 것이죠. 아니 2차 맞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맞아도 2달마다 6%씩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맞을 때마다 사실 되게 아프기도 하고 사실 맞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한 번 더 맞아야 된다고 하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또 그 WHO에서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그냥 2차까지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을 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 3차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어떤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론 임상 시험 결과를 보낸 것 같고요. 그런데 하필 그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3차를 계속 맞게 되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서야 3차를 맞아도 괜찮지만 백신 2차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3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3차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이런 백신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화이자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기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2021년에 의학 전문 리포트라고 하는 란셋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맞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스푸트니크,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감에 대한 비교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화이자가 95.03, 모더나가 94.08, 스푸트니크가 90.97 이렇게 화이자가 제일 효능감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이자가 저런 방식으로 6%씩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거는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WHO 얘기처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약장사식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백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백신 제조사 중에 하나인 화이자가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대목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짚어주고 계신 건데요. 2차 백신 접종을 자녀 백신으로도 그러니까 성실한 자들이 기회를 노릴 수 있게끔 가능해진다고요? 김소영 교수님? 네,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제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한데요. 사실 원래 계획대로 맞으셨던 분들은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저는 화이자를 맞았습니다만은 1차 접종 이후에 6주를 기다려야 2차 접종이 자동으로 이제 예약이 됐는데 지금 자녀 백신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아무래도 접종자가 이제 많아지니까 1차 접종 마친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백신이 살짝 남아 도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백신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기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 백신이 발생을 하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 3주, 모더나 같은 경우에 4주 안에 맞을 수 있게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 백신 알림 신청해 놓으시고 알림이 뜨면은 자녀 백신을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말이 꼬여가지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백신이라고 했는데 화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백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뭐 등등 의미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핫삼 소식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진짜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들만 탑승한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관광용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은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은 궤도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먼 곳에서 사흘간 지구 주위를 돌며 본격 무중력 우주 관광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게 김수영 교수님, 지금도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이제 지구를 돌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은 아니고 지난 7월에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도 우주에 갔던 적이 있고 또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도 우주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다 한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상공을 돌았고 한 몇 분 만에 돌아왔어요. 약간 그건 좀 맛보기 냉면 같은 거. 약간 맛보기 같은 거고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575km 상공을 3일 정도 돌아다니게 되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주정거장보다도 높은 위치이고 거기에서 뭐 냉동 피자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져서 연주하는 등 그러니까 정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무인 우주 비행선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같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먼 훗날의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여행을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상용화되는 날들이 언젠가 올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명 비용이 2,300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희 돌직구 쇼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다만 월요일 낮 12시에 저희 돌직구쇼 팀이 추석 특집 뉴스 프로를 기획했습니다. 월요일 12시 제가 진행하고요. 12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그리고 즐거운 건강한 안전한 추석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